자, 첫 번째 그림 먼저 볼게요. 이 그림은 이제 호흡 기관들을 모아놓은 건데, 숨 쉴 때 필요한 것들이야. 코. 물론 입으로 숨을 쉬기도 하지만,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게 일반적이죠. 코, 그리고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면 어디를 지나나 봐봐. 뭐라고 써있어? 기관. 이거 기관입니다, 기관. 기관이라 그러고요. 식도 따로 있고 기관 따로 있어요. 음식물이 넘어가는 통로가 따로 있고요. 이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자, 어쨌든 가다가 중간에 갈라지고 있는데 어쨌든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라는 게 있고요. 기관을 통해서 들어가던 공기가 이제 나눠지죠.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갈라진 것을 기관이 가지처럼 갈라졌다. 나뭇가지처럼 갈라졌다 그래서 이름이 기관지자, 기관지입니다. 이 지자가 나뭇가지 할 때 그 지자예요. 나뭇가지처럼 갈라진 모습이야.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돼요. 공기가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막 갈라져가지고 공기가 곳곳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되고요. 기관지 끝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그래서 공기주머니들이 잔뜩 달려 있습니다. 공기주머니들. 공기주머니가 잔뜩 달려서 이만한 공기주머니 덩어리가 돼요. 이 하나가 공기주머니야. 이 공기주머니를 페포라고 부르네요. 페포. 그래서 페포가 그 공기주머니고, 페포들이 잔뜩 모여서 뭘 만드는 거야? 폐를 만드는 겁니다. 폐. 이 폐가 저 페포들의, 공기주머니들의 덩어리. 공기주머니가 잔뜩 모여있는 것이 폐입니다. 폐. 중요한 건, 폐는 공기주머니이기 때문에 근육이 없다는 게 포인트야. 근육이 없어. 심장은 근육 있잖아, 심장은 근육이 있어서 이렇게 콩닥 두근두근 뛸 수 있잖아요. 근데 폐는 근육이 없어요. 그냥 공기주머니들의 모임이야. 그럼 우리가 숨을 쉴 때 폐가 숨을 들이마시고 폐가 숨을 내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요? 폐는 근육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페포라고 하는 이런 공기주머니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숨을 쉴 때 누군가 도와주어야 한다 라는 것만 인식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럼 폐가 페포들로 되어 있는데 숨을 쫙 들이마셔가지고 산소들이 페포에 쫙 들어가 있어. 그럼 그 페포에 들어간 산소를 누군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페포마다 뭐가 감싸고 있다?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혈관들이 감싸고 있어요. 혈관이 감싸가지고 산소를 공급을 받는 거야. 이 혈관들이 산소를 공급받는 거야. 그게 지난 시간 배웠던 바로 폐동맥을 통해서 간 피가 폐를 지나면서 파란색 피가 빨간색 피로 바뀌죠. 바로 여기서 바로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산소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럼 빨간색 피는 이름이 뭐였죠? 빨간색 피는 뭐라 불렀죠, 우리? 산소가 많은 피. 일주일 전인데 까먹었네요. 산소가 많은 피를 뭐라고? 세 글자. 무슨 혈? 동맥혈. 잘했어요. 동맥혈. 산소가 많은 피, 동맥혈. 산소가 없는 피는 반대로 정맥혈이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 페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맞죠? 뭘 공급받아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산소를 공급받는 거야. 누가 누구한테 산소를 주고 있는 거야? 페포가 모세혈관한테 산소를 공급해주는 겁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을 우린 뭐라고 부르는 거야? 기체가 교환된다 라고 표현하는 기체가 교환된다. 기체가 교환되는 원리입니다. 기체가 왜 교환돼? 내가 산소가 많아. 그럼 산소를 주는 거야. 자, 많은 놈이 적은 놈한테 준다. 이게 기체 교환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이 정맥혈에는
뭐가 많을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그 정맥혈이 페퍼한테 와서 야, 난 너한테 뭘 줄까? 나한테 이산화탄소가 많네? 이산화탄소를 주겠지. 페퍼는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다시 모아서 날숨으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서는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주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놈이 적은 놈한테 그걸 주는 거야. 페퍼는 산소가 많으니까 산소를 모세혈관한테 공급을 하고요. 모세혈관은 페퍼한테 이산화탄소를 공급합니다. 기체 교환되는 거야. 많은 놈이 적은 놈한테 준다는 것을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바꾸면 기체의 압력이 높은 쪽에서 기체 압력이 적은 쪽으로 확산시킨다라고 표현해요. 확산시킨다. 확산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쌤 옛날에 화학할 때 얘기해 주는데 쌤이 구석에서 조용히 방구를 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곧 알아요, 몰라요? 곧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방구 분자가 퍼져나가거든요. 저절로 퍼져나가요. 많은 놈이 적은 놈한테 방구를 주듯이, 그죠? 주듯이 똑같아. 산소가 많으니까 산소가 적은 놈한테 산소를 주는 겁니다. 내가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이산화탄소 적은 페퍼한테 이산화탄소를 주는 거야. 이걸 확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압력 차이에 의한 확산. 내가 기체가 많으니까 산소 압력이 높을 거 아니야. 산소 압력이 높은 놈이 산소 압력이 적은 놈한테 확산. 이산화탄소 압력이 높은 내가 이산화탄소 압력이 적은 너한테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기체교환의 원리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그래서 기체의 농도에 따른 확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밑줄자 기체의 농도에 따른 확산. 압력을 다른 말로 여기는 농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7쪽 맨 위에 77쪽 맨 위에 써져 있습니다. 기체의 농도에 따른 확산. 농도가 높아. 내가 산소 농도가 높아. 산소 농도가 적은 너한테 줄게. 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기체 교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기체 교환 얘기 먼저 하고 있으니까 잠깐 그림을 좀 먼저 보고 봅시다. 기체 교환의 그림. 이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 폐에서는 어이씨 이래. 이렇게 좀 떨어져. 다시 이렇게. 떨지 말란 말이야. 수선지. 홀랐죠. 아, 진짜. 그래서 페포에서 화살표를 봐. 페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모세혈관에서 페포로 이산화탄소를 주고 있는 모습이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피로 돌아오는 거죠. 빨간색 피가 돼서 돌아와서 그 산소가 풍부한 피를 이제 조직세포에 가서는 다시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공급하고 조직세포가 모세혈관한테 또 이산화탄소를 주겠죠. 이렇게 서로 많은 놈이 적은 놈한테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포에서 한 번, 조직세포에서 한 번, 두 번의 기체 교환을 통해서 계속 산소를 날라다가 조직세포한테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다가 날숨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자, 이런 기체 교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놈이 적은 놈한테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앞으로 갑시다. 그 생각해봐. 선생님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폐가 이거 하나하나가 공기주머니라면서요. 쌤, 이 커다란 공기주머니 하나로 만들면 되지. 왜 조그마한 공기주머니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의 표면적. 기체를 교환할 수 있는 면적을 엄청 넓혀서 되게 빨리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기체를, 많은 산소를 교환받을 수 있게 하려고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겁니다. 표면적. 체크해 볼까요? 어디 나와 있냐? 여기 있다.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폐가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가 뭐다?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을 매우 넓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표면적이라는 표현 잘 기억해야 돼. 표면적. 그럼 어떻게 된다? 기체 교환이 좀 더 뭐한다?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기체 교환을 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엄청 넓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덩어리의 어떤 공기주머니가 아니라 여러 개의 공기주머니를 잔뜩 집어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코로 들어간 산소가 기관을 지나서 기관지를 지나서 폐포로 들어가면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산소가 공급되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그래서 안 배운 게 이제 갈비뼈하고 가로막 있죠. 갈비뼈하고 가로막도 숨쉬기 운동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녀석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 폐는 근육 구조가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뭐 어떻게 숨을 쉬는 겁니까? 숨 쉬어봐.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할 때 이 가슴뼈가 올라와요. 이걸 갈비뼈라고도 하고요. 늑골이라고도 하고요. 가슴뼈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로 불러요. 똑같은 건데 가슴뼈, 갈비뼈, 늑골 다 똑같은 말이야. 숨 쉴 때 이걸 이렇게 갈비뼈를 올려줍니다. 자, 그림 볼게요. 자, 이게 숨을 쉴 때야, 들숨 때 갈비뼈가 위로 올라갑니다. 밖으로 후 내쉴 때는요, 갈비뼈가 내려가요. 그럼 갈비뼈를 올리고 내리는 게 숨을 쉬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라는 건데, 오늘 이렇게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람을 후 하고 내뿜을 수 있죠. 내뿜는 게 뭐냐면 내뿜을 때 여기 한참 바람을 모으죠. 공기를 모았다가 저쪽으로 내보내잖아. 그죠? 무슨 말이냐면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이렇게 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모으면 이 좁은 공간에다 공기를 많이 모으면 이게 압력이 높아져. 압력이 높은 쪽에서 압력이 적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거다. 그럼 생각해봐. 가만히 있는 여기 가슴이 있어. 가슴 쪽이 공기가 들어가는 쪽인데 이 가슴 쪽에 있는 이렇게 그립니까?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요. 이 가슴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가슴을 구성하는 주머니. 이 가슴을 구성하는 주머니를 흉강이라고 해요. 흉강. 그 배를 구성하는 주머니도 있는데 이 배를 구성하는 주머니는 복강이라고 합니다. 복강. 이 강자는 주머니 강자야. 우리 뱃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 위를 비롯해서 소장, 대장, 장기들은 뱃속에 있는 복강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가슴뼈, 폐를 비롯한, 폐는 이 흉강이라는 주머니에 들어있습니다. 그 흉강과 복강이 나눠져 있죠. 흉강과 복강이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눠주는 흉강과 복강을 구분해주고 나눠주는 막이 바로 여기 이 막이야. 요 막이 흉강과 복강을 나눠주는 막이라서 요 막을 뭐라고 하냐? 횡격막이라고. 횡격막 들어가죠. 횡격막. 우리 딸꾹질 할 때 횡격막이 문제가 생긴 거라고 말하잖아. 횡격막이 뭐냐면 가로 횡자. 격은 가로로 격 위와 아래를 격을 둔다는 거. 나눈다는 뜻입니다. 횡으로 격을 두는 막, 그래서 이름이 횡격막이야. 횡격막은 그러면 무슨 강과 무슨 강을 나눠주는 거야? 흉강과 복강을 나눠주는 막이 되는 겁니다.
횡격막이 뚫리면요. 뚫리면. 그것도 하나의 되게 얇은 막이거든요. 뚫리면. 구멍이 나는 거. 흉곽과 복강에 구멍이 나는 겁니다. 좋지 않아요? 자, 이제 흉곽의 부피, 복강의 부피 얘기할 건데, 자, 갈비뼈를 이렇게 올리고, 이 횡격막을 내려. 자, 두 가지야. 갈비뼈를 올린다. 그리고 횡격막을 아래로 쭉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흉곽의 부피가 푹 커지겠죠? 흉곽의 부피가 푹 커지면 빈 공간이 생겨요. 자, 요만했던 흉곽이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빈 공간들이 생길 거 아니야? 빈 공간.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밖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다시 숨을 쉬어볼게. 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올리고 이거 내리면 저절로 바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자, 갈비뼈 올리고 횡격막 내리면 흉곽의 부피가 훅 커지니까 이 부피 커진 부피를 채우기 위해서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저절로 훅 들어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슴뼈를 내리고 이 횡격막을 올려버리면 흉곽이 조그매지죠. 흉곽이 조그매지니까 후 밀어낸다는 거예요. 다시. 이게 숨을 쉬는 원리가 됩니다. 숨을 먼저 내쉬고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려가면서 바람이 빠지는 거야. 이게 올라오고 내려가면서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서 저절로 바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호흡 운동입니다. 호흡. 이해돼요? 그래서 갈비뼈하고 횡격막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전체 볼게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횡격막이야. 횡격막이 내려가면 흉곽이 넓어져요. 흉곽이 넓어지면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폐 안으로 공기가 쑥 들어오는 겁니다. 반대로 날숨 때는 갈비뼈가 내려가고요. 횡격막, 가로막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흉곽이 좁아지죠. 흉곽이 좁아지니까 흉곽의 압력이 높아져서 밖으로 공기를 밀어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호흡을 하는 운동이구나. 호흡 운동이구나. 들숨과 날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들숨, 날숨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제 표를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들숨 때. 들숨은 들이마시는 숨입니다. 들이마실 때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갑니다. 그럼 흉곽의 부피가 커지죠.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흉곽으로 공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흉곽의 압력은 낮아진다라고 표현해요.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은 바깥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흉곽의 압력이 낮아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흉곽 안에 폐가 들어있거든요.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폐도 훅 커질 거 아니에요. 폐도 확 커지니까 폐도 부피가 늘어나고 폐도 압력이 낮아지는 겁니다. 폐의 부피도 같이 커지고 폐의 압력도 낮아지니까 그 폐 안으로 숨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압력 관계, 아까 압력이 높은 쪽에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날숨 때는요, 거꾸로야. 갈비뼈 내려가고 가로막 올라가서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니까 흉곽의 압력이 높아지고 흉곽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흉곽 안에 들어있는 폐도 쪼그라들겠죠. 폐도 쪼그라든다. 폐의 부피가 작아지고 폐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폐의 부피 작아지고 폐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폐에서 공기가 밖으로 훅 나가게 되겠죠. 외부로 공기를 이동시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폐가 스스로 호흡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폐는 뭐가 없으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폐는 근육 없이 뭐로만 되어 있다? 공기주머니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죠? 아, 이렇게 숨을 쉬는구나. 그럼 우리 숨 쉴 때 에너지가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갈비뼈 올리고 횡격막 내리고 하려면 에너지 필요하잖아. 그래서 숨쉬기 운동할 때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숨쉬기 운동만 하더라도 에너지가 많이 쓰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흡 운동의 원리까지 설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기체교환 아까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죠? 흑산이란 말도 했고요. 했네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호흡에 대한 내용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기지개 한번 볼까요? 이제 배설 배울게요. 배설. 배설도 내용이 꽤 긴데 최대한 오늘 해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배설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까 미리 얘기를 했고요. 배설의 정의 미리 얘기했고, 우리 좀 배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잠깐 탄서 한번 할게요. 노폐물의 종류. 몸 안에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설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쌤이 대표적인 배설을 아까 오줌 얘기를 했었죠. 오줌만 배설이 아니라 이것도 배설이다. 쌤 지금 배설 중이야. 날숨. 숨 쉴 때도 배설을 하는 거다. 숨 쉬는 게 왜 배설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노폐물의 종류를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영양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소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땡땡땡.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가지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소예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소를 3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이 3대 영양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왜? 에너지를 만들면서 생긴 노폐물이니까. 자, 기억할 건 이거야. 구성원소. 탄수화물은 조마로. 조. 지방도 조. 단백질은 됐어요. 촌스러워요. 이렇게 암기하겠죠? 단백질 구성 원소에는 뭐가 들어간다? 촌스니까 질소가 포함이 됩니다.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요. 탄수화물,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 단백질도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질소와 일부 황을 포함한 게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들을 가지고는 에너지를 만들면 이것들 중에서 남은 것들이 노폐물이 될 거 아닙니까? 남은 것들이 노폐물이 될 텐데 C하고 O가 남아. CO2입니다. H하고 O가 남아. H2입니다.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노폐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노폐물. 쓰고 남은 것들이니까. 자, 마찬가지로 얘도 지방도 CO2 남을 수 있고요. H2O 남을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거 남으면. 근데 단백질은 문제가 뭐냐면 이산화탄소 C하고 O가 남아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기도 하고요. H하고 O가 남아서 물을 노폐물로 만들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질소가 남아. 이 질소가 남으면 H하고 결합해서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냄새나는 화장실 냄새가 이거야. 암모니아라고 하는 이상한 물질을 만들어요. 찌린내 같은 냄새나는 거 있죠. 독성 있는 냄새. 이게 암모니아 냄새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야. 단백질을 분해하다 보니까 독성 물질이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대로 몸속에 두면은 우리 죽어요. 큰일 납니다. 암모니아가 우리 몸속에 되게 많다? 우리 죽을 수 있습니다. 몸이 염기성화 돼가지고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거를 생기자마자 빠르게 해독합니다. 독성을 좀 제거해. 그래서 문제. 독성을 가진 녀석을 독성을 줄여주는 기관이 있어요. 기관. 독성을 줄여주는 기관. 우리 몸속에 있는 기관 중에 독성을 줄여주는 기관. 술도 일종의 알코올, 독성 물질입니다. 알코올. 술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이게 나빠진대. 간이 바로
독을 없애주는, 독성을 줄여주는 어떤 되게 중요한 기관. 그래서 이 암모니아라는 물질도 어디서? 바로 방금 말한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게 됩니다. 간에서 해독작용을 해서 독성이 없는 물질 요것으로 만듭니다. 두 글자. 땡땡. 못 들어봤을 거야. 요소라는 물질로 바꿔줍니다. 요소. 엄마가 경유차 타시는 분들은 뭐 요소수 집어넣는다는 말 들어봤죠? 요소수. 요소가 이 요소인데, 요소라는 물질로 바꿔주게 돼요. 중요한 건 요소가 뭐다? 요소가 노폐물이야, 노폐물. 독성을 줄이긴 했지만 노폐물입니다. 노폐물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래서 오줌이 하는 일이 뭐야? 몸속에 생긴 요소라는 녀석을 걸러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오줌입니다. 오줌이에요.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노폐물 첫 번째,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이 생겨나죠. 밖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산화탄소라는 노폐물은 어떻게 밖으로 내보냅니까? 날숨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거야. 쌤이 그래서 아까 쌤 지금 배설 중이야. 몸속에 생긴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중이야. 배설 중인 거야. 오줌만 싸야 배설이 아니라 날숨을 통해서도 배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노폐물 누구? 물. 이 물은 어떻게 밖으로 내보냅니까? 오줌을 통해 제일 먼저 나가겠죠. 하지만 이 날숨 속에, 휴대폰 날숨 속에도 수증기의 형태로 물이 들어있거든요. 수증기 형태로 밖으로 이 물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 형태로 나가는 것하고 오줌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땀으로 나가는 것까지 다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요소는 오줌을 통해 내보내죠. 그리고 일부 땀을 통해 나가기도 합니다. 알겠죠? 요소는 땀을 통해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땀이 막 쩔면 냄새 나잖아요. 이게 바로 요소 또는 암모니아 일부 아직 조금 남은 암모니아 성분들이 땀을 통해 같이 배설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줌도 냄새가 나지만 땀도 좀 냄새가 나는 이유가 이게 살짝 들어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책에 나와 있어요. 자, 단백질은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을 만들고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뀐 다음 오줌으로 배설한다. 77쪽 가운데쯤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죠? 요소로 바뀌어서 오줌으로 배설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배설계를 좀 살펴봅시다. 배설을 실제 담당하는 것을 오줌을 만드는 배설계를 좀 볼게요. 자, 이거 배설계입니다. 배설계를 이렇게 봐서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자, 우리 몸에 콩처럼 생긴 기관, 콩팥이죠? 콩팥. 양쪽에 두 개 있어, 양쪽에 두 개. 이 콩팥이 이제 오줌을 걸러주는 되게 중요한 기관이잖아.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기관이라서 콩팥이 망가지면은 사람이 노폐물이 몸속에 쌓여가지고 사람 피부 색깔이 막 시커매져. 그래서 혹시 이 신장에 이상이 생긴 사람 본 적 있나요? 신장? 본 적 없죠. 선생님 많이 봤는데 신장에 이상이 생긴 사람은 얼굴 피부색이 거의 시커매져요. 그래서 이 신장의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 콩팥에다가 자기 피를 다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걸러서 다시 자기 몸속에 집어넣는 걸 투석한다. 투석. 인공투석. 인공투석이라는 걸 하면은 다시 피부 색깔이 조금 돌아와요. 신장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권투할 때 복부를 가격하는 건 반칙이 아니에요. 권투할 때. 근데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옆구리를 빵 때리잖아요. 반칙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옆구리나 복부나 비슷하잖아. 그럼 옆구리를 때리면 어디가 파괴될 수 있다? 신장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때리면 안 돼요. 특히 옆구리보다 약간 뒤쪽에 있거든요. 여기를 때리거나 그러면 신장에 큰 무리가 와서
오줌을 쌀 때 막 피가 섞이는 오줌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강한 타격이 왔을 경우에는. 그래서 본 선수들은 복부 가격은 괜찮지만 등이나 허리 쪽 가격하면은 단치. 왜? 이게 약간 등 쪽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신장에서 이 피를 걸러서 걸러가지고 오줌을 만들 거 아니야? 오줌 만들면 요 관을 따라서 방광에다 오줌을 모아. 요 관의 이름 봐봐. 뭐라고 써 있어요? 오줌관이죠? 오줌. 오줌관을 통해서 오줌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오줌이 모이는 장소는 어디야? 그 유명한 방광입니다.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를 따라서 밖으로 오줌이 나가게 되는 게 전체 과정이야. 그럼 오줌은 어떻게 만듭니까? 확대해 볼게요. 오줌을 만드는 여기 콩팥을 확대한 게 요 그림입니다. 확대. 자, 여기 빨간색이 들어오는 거고요. 파란색이 가는 거다. 자, 콩팥 동맥 뭐야? 이름이 동맥이야. 무슨 말이지? 심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심장에서 콩팥 쪽으로 피를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심장에서 콩팥으로 왜 피를 보내주고 있죠? 노폐물 걸으라고, 그죠? 그래서 노폐물을 노란색으로 표시한다면 이 콩팥 동맥 속에 노폐물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이거 좀 걸러줘 하면서 심장에서 폐로 보내줘요. 그럼 지금 여기서 콩팥에서 그런 노폐물을 막 걸러가지고 오줌으로 내보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걸러진 피는 다시 어떻게 돼? 걸러진 피는 다시 콩팥 정맥을 따라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걸러진 피가. 걸러진 피 안에는 요소가 많이 없겠죠. 문제입니다. 자,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 중에서 어디가 요소 농도가 더 높아요? 동맥입니다. 그래서 동맥 쪽이 요소가 훨씬 더 많아요. 정맥은 다 걸러지고 난 피가 돌아가는 거니까 정맥이 오히려 요소가 적다. 다른 말로 깨끗하다. 깨끗한 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동맥 피가 조금 더러운 피고요. 정맥 피가 좀 더 깨끗한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킬게요. 그래서 누가 더 어떤 게 걸러진 피고 어떤 게 걸러지지 않은 피인지 잘 봐야 돼. 여기로 확대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걸러지냐? 콩팥 동맥이나 요소가 너무 많아 하는 그 피가 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걸러져가지고 요소가 적은 피가 밖으로 나가겠죠? 요소가 그래서 걸러지게 된 겁니다. 자세하게 걸러지는 과정을 좀 볼 텐데 어쨌든 여기서 생성된 오줌은 가운데쯤에 오줌이 모이게 되고요. 이게 여기 오줌관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안을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확대할게요. 보세요. 콩팥으로 들어온 피는요. 이렇게 들어온 피는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꼬입니다. 혈관이 꼬여. 들어온 혈관이 막 꼬여. 공 모양으로 막 꼬입니다. 공 모양으로 막 꼬인 그 공 모양의 물질에서 물질이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물질을 이런 주머니가 잡아줘요. 바로 여기 써 있어요. 콩팥 동맥에서 나간 피가 이렇게 꼬입니다. 꼬인 물질의 이름은 사구체라고 불러줍니다. 사구체. 사자는 실사자, 구자는 공구자. 실타래가 공 모양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꼬여있는 것을 사구체라고 불러주고요. 사구체 주변에서 이렇게 그 녀석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주머니가 여기서 빠져나온 물질을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데 생각해봐. 이렇게 실타래처럼 막 엄청 꼬여있으면은 거기에 강한 압력이 발생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호수에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호수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물이 주르륵 나올 거 아니야? 앞에를 쫙 누르면 어떻게 돼요? 호수 앞을 딱 누르면 씩 나오죠. 똑같아. 자, 혈관이 이렇게 두꺼운 혈관이 가다가 되게 얇은 혈관으로 바뀌는 거거든.
얇은 혈관으로 바뀌면은 그 안에서 강한 압력이 발생되는 거야. 그 강한 압력 때문에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물질이 빠져나오는 과정을 여과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한다고? 여과. 한 번 더 시작. 여과됩니다. 우리 집중력 흩어질 시간이야. 정말 힘냅시다. 20분밖에 안 남았어. 여과된 물질 안에 우리가 버리고 싶어하는 뭐가 들어있을까? 요소라는 물질이 이 안에 들어있겠죠? 요소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과의 특징이 뭐냐면 여과는 우리 거름종이 거르듯이 여과라는 물질은 그냥 작은 물질들은 다 통과해요. 다시 말해서 여과된 녀석에는 요소도 들어있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이런 물질도 들어있다는 거. 이런 물질이 여과돼. 이 여과된 물질은 요 관을 따라 쭉 가서 결국은 오줌으로 갈 거거든요. 오줌으로. 근데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오줌으로 나가버리면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생각해봐. 포도당이 오줌으로 막 나가버려. 이거 무슨 병인지 알아? 이게 그 유명한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가는 병. 당뇨병입니다. 이 포도당이 그대로 이대로 가면 이대로 여과가 다 되니까 여과는 조그만 물질들, 작은 물질들은 다 여과가 되거든요. 왜? 압력 때문에, 강한 압력 때문에 이렇게 밀어주는 거니까 작은 물질들은 다 여과돼. 근데 이 포도당이 오줌으로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쭉 요 관을 지나는 동안, 오줌으로 나가는 요 관을 지나는 동안, 이 관의 이름은 세뇨관이야. 이 관을 지나는 동안 너는 나가면 안 되지 하면서 포도당은 다시 모세혈관으로 흡수를 시킵니다. 다시 들어와. 세뇨관을 지나던 이 포도당은 파란색으로 쓸게요. 세뇨관을 지나던 포도당은 다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다시 흡수하는 과정을 재흡수한다라고 표현해요. 이 재흡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가면 안 되는 물질들을 다시 흡수한다. 또는 우리 몸속에 만약에 우리 수분이 너무 부족해. 수분이 너무 부족한데 오줌으로 또 다 싸면 큰일 나겠지. 우리 몸속에 수분이 부족한데 오줌으로 물이 콸콸콸 나가. 우린 더 수분이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럴 경우에도 재흡수로 물을 계속 더 재흡수합니다. 오줌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물을 막 재흡수해가지고 오줌의 양을 되게 적게 만들어, 되게 진한 오줌을 싸게 만드는 것도 재흡수의 일종의 기능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여과가 일어날 때 모든 100% 요소가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모세혈관에 들어있는 요소를 다시 세뇨관으로 넣어주는 과정도 진행을 해요. 이거를 분비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중요한 건 콩팥 동맥에서 이제 피를 걸러주기 위해서 사구체를 만들고 사구체의 높은 압력에서 나온 물질을 보먼주머니라는 주머니가 받아준 다음에 이 주머니에서 세뇨관으로 연결이 돼서 세뇨관을 지나서 물질이 밖으로 오줌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물질은 다시 재흡수해야 되고요. 필요 없는 물질은 다시 더 분비를 해가지고 진짜 오줌을 만들어서 내보낸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좀 걸러진 피가 다시 걸러진 피가 모여서 콩팥 정맥으로 모이게 되고요. 이게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를 좀 기억해야 돼. 이 사구체라는 구조체, 모양, 그 다음에 이걸 여기서 여과된 물질을 받아주는 보먼주머니, 그리고 요 작은 아주 가느다란 관, 이걸 세뇨관이라고 불러줍니다.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지나면서 오줌이 생성되기 때문에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가 뭐냐 그랬을 때 이 세 개를 말하면 돼요.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네프론? 한번 더 할게요. 네프론? 잘했어요. 이 네프론이라는 구조가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 이런 단위가 신장 하나에, 신장 하나에 네프론이, 이게 네프론 하나예요. 이게 네프론 하나입니다. 네프론 하나. 이 네프론들이 쫙 들어있는 거, 엄청 들어있어요. 신장 하나에 네프론이 한 100만 개 정도 들어있대요.
신장 하나당 네프론이 100만 개 정도 들어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네프론들로 인해서 오줌이 생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근데 방금 얘기한 게 다음 장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넘겨요. 마지막. 여러분 서프라이즈로 다 끝냈습니다. 끝냈어요. 방금 얘기한 게 다음 장에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다음 장에 이렇게. 방금 얘기한 게 이거죠. 자, 이게 사구체에 모인 피가 봉원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 여과된 액 속에는, 잘 봐. 여과된 액 속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 같은 조그만 물질은 다 들어있죠. 근데 이 포도당이 이 안에 들어있으면 돼, 안 돼? 이대로 나가면은 오줌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뭐 한다? 제흡수, 그리고 필요 없는 건 분비! 제흡수와 분비를 해서 오줌 속에 포함된 물질은 물이 들어있고요. 무기염류하고 요소는 들어있지만 이 아미노산과 포도당은 없죠. 전부 다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다시 100% 재흡수를 한 겁니다. 100% 재흡수를 해낸 거예요. 재흡수를 해가지고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다시 도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오줌 속에는 저게 들어있으면 안 돼요. 오줌 속에 포도당이 들어있으면 아까 당뇨병이라고 했고요. 만약에 오줌 속에 아미노산이 들어있으면 단백뇨 그래가지고 막 오줌을 싸면 거품이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줌으로 아미노산이 빠져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것도 병이에요. 단백뇨도 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오줌이 만들어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어요. 마지막 오줌의 배설 경로. 콩팥 동맥을 통해서 이제 걸러질 피가 들어오면 사구체로 먼저 들어오죠. 사구체의 강한 압력에 의해서 여과된 물질이 봄원 주머니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봄원 주머니로 여과액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세뇨관을 지나면서 필요한 건 다시 가져가고 필요 없는 건 다시 분비해가지고 진짜 오줌을 만들죠. 진짜 만들어진 오줌은 어디를 통해서? 콩팥 깔때기라는 곳에 일단 모여. 콩팥 깔때기가 아까 여기 신장을 보면은 여기 요 부분이 콩팥 깔때기야. 여기 이렇게 왜 깔때기냐면 이렇게 오줌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치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콩팥 깔때기라고 불러줍니다. 콩팥 깔때기에 오줌이 모여가지고 이 오줌관을 따라서 방광으로 모이죠. 방광으로 모여서 요도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오줌을 만드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내용 아까 먼저 했어요. 마지막 내용은 그래서 이 방금 배운 배설계까지 모든 순환계, 배설계, 호흡계, 그죠? 소화계 전부 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 해야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말까지 정리한 겁니다. 숨 한번 돌릴까요? 뒷담 안 하는데 집중을 잘 해줘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자료만 좀 더 보고서 문제 쓸게요. 한 가지 자료는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자료입니다.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자료인데 잘 봐. 분석하는 방법만 보면 됩니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혈장이 뭐냐면 혈장은 그냥 일반 우리 콩팥 동맥에 들어있는 그 피. 콩팥 동맥에 들어있는 그 피가 혈장이야. 혈장. 그 혈장 속에는 이거 다 들어있죠. 보이나요? 물, 단백질, 포도당, 요소, 혈구 다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엄청 커다란 물질이 단백질하고 혈구가 엄청 커다란 물질이야. 단백질 엄청 커다란 물질이고요. 혈구, 적혈구, 백혈구 같은 게 혈구인데 엄청 커다란 물질이야. 다시 말해서 저 혈구라는 물질과 단백질은 사구체에 들어가더라도 여과가 될까 안 될까? 여과가 안 됩니다.
왜? 아까 작은 물질만 여과가 되고 큰 물질은 여과가 안 되잖아. 그래서 확인할 게 뭐냐면 그래서 여과액, 여과된 물질이 여과액이죠. 여과액 속에 그 단백질과 혈구가 없는 걸 체크하려고. 진짜 없네. 단백질 없고 혈구 없네. 아까 작은 물질만 여과된다고 하시더니 큰 물질인 단백질과 큰 물질인 혈구는 진짜 들어오지 않았네? 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대신에 다른 것들은 들어왔어요. 물 그대로 들어왔고요. 물, 포도당, 요소 다 들어왔습니다. 비율이 똑같은 이유는 그 물질이 조금 들어갈 거 아니야. 전체가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만약 요소야. 혈장 속에 요소가 100이 있었는데 여과액 속에 요소가 10 정도 한다. 너무 적다. 여과액 속에 이게 50 정도 갔다고 칩시다. 다 가지 못하고 다시 혈장 속에 요소가 막 10개, 100개, 100 정도의 요소가 있었는데 여과를 쫙 시키니까 50 정도의 요소가 고먼주머니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비율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가 않아요. 요소 농도가 0.03이잖아. 그 0.03 맞춰볼게. 0.03이면 3이 있었는데 30이 있었는데 3이 들어간 거야. 어느 정도 중에? 전체 P 중에서. 전체 P가 1000 중에 30. P 1000ml 속에 요소가 30 들어있어. 이거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0.03 딱 나오죠. 이었던 거야. 자, 그런데 여과가 된 양이 얼마야? 3밖에 여과가 안 됐어. 근데 여과가 3 될 때 물도 1000ml 다 간 게 아니지. 100ml밖에 안 간 겁니다. 100ml 중에 3ml가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비율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0.03이 되죠. 그래서 여과는 이만큼 있던 물질이 아주 일부만 여과가 되는 거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비율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0.03이 그대로 0.03으로 여과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세뇨간을 지나면서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서 오줌에 들어있는 것은요, 요소는 분비가 일어나서 무려 2씩이나 올라갑니다. 0.03에서 2로 올라가. 그래서 요소가 오줌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당은 다시 도로 다 가져간 거 보이나요? 포도당이 0.1만큼 여과가 되었지만 다시 모두 다 가져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가져간 걸 볼 수 있어요. 100% 뭐다? 재흡수가 일어났다는 증거고요. 얘가 2가 된 것은 실제 분비가 진짜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보고서 진짜 재흡수가 일어났고 진짜 분비가 일어났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운 표긴 한데 그래프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되겠네 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도 약간 분비했죠? 92에서 95로 증가했으니까 물도 조금 더 분비를 한 게 보이게 되네요. 자, 우리 개념 확인 퀴즈만 좀 풀어볼까요? 78쪽 맨 밑에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볼게요. 내용이 너무 많았다.